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미국이 예고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입니다. 7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네, 이란은 미국이 해협을 통제하면 군사적 대응에 나설 거라고 경고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안동준 특파원. 네, 저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로 했는데 지금 해협 상황은 어떤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역봉쇄 발언이 나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들이 다시 뱃머리를 돌리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박 추적업체에 따르면 몰타 국적의 초대형 원유 수송선이 호르무즈 해협 진입을 시도했다가 기수를 돌려 오만만 근처에 정박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라이베리아 국적 유조선은 전날 해협을 통과했지만 원유를 선적하지 못한 채 이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해협을 통과한 파키스탄 국적 유조선 두 척은 각각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로 향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이란 항만을 오가는 선박 외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양국의 휴전 협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모두 이란 국적이거나 이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더해 미국이 역봉쇄 조치를 예고한 만큼 선박들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계획에 대해 이란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이란은 군사행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선박 통행은 이란 군 당국의 완전한 통제 하에 있다면서 적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그들을 집어삼킬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군사력이 해협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휴전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측의 협상을 이끌었던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봉쇄가 현실화되면 곧 4에서 5달러짜리 휘발유가 그리워질 것이라는 SNS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시작하면 양국의 교전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에는 양국 모두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는 만큼 양국이 긴장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은 계속되고 있죠. 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지역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마을을 공격해 최소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일부 마을로 통하는 모든 입구를 장악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반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헤즈볼라는 현지 시각으로 새벽 이스라엘 도시와 정착촌에 대해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하루 동안 이스라엘 북부와 레바논 남부에 있는 이스라엘 군 기지 등 43건의 공격을 감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이 중단될 때까지 이런 대응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00명이 넘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지난 3월 이스라엘의 공세가 시작된 이후 사망자는 2,055명에 달하고 최소 6,50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파키스탄에서 개최된 종전회담이 결렬로 끝난 뒤 미국과 이란 양측의 비난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이란은 합의에 거의 도달한 순간 미국이 골대를 옮겼다며 애초에 협상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회담이 열린 파키스탄으로 가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저는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란은 어제 협상에서 미국이 다 된 합의에 재를 뿌렸다고 주장했죠. 그렇습니다. 이번 회담에 참석했던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협상에서 극단적인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전쟁 종식을 위해 선의로 협상에 임했는데 미국이 합의 직전에 과도한 요구와 골대 이동,
그리고 봉쇄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교훈을 전혀 얻지 못했다며 선의는 선의를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협상 단장이었던 갈리바프 의장도 미국은 이란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다며 싸움을 걸면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도 미국은 애초에 협상을 하러 온 게 아니었다며 협상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آمریکایی‌ها به دنبال باز تحمیل اراده بودن بر ملت بزرگ ایران منتها از مسیر مذاکره و با ادبیات دیپلماسی. 네, 어렵게 마련된 협상이 결렬된 결정적 이유는 파악이 됐습니까? 네, 미국 측 협상 대표였던 벤스 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협상 결렬의 결정적 이유로 핵 개발 문제를 들었었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란이 갖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400kg을 국외로 반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란은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알려진 대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였고 협상을 앞두고 일종의 진실 공방을 벌였던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 문제도 합의의 걸림돌이었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 양측은 어제 첫 협상의 결렬을 선언한 뒤에도 이 남은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기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회담 중재에 나섰던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웠을 텐데 중재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평화회담 개최를 위해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휴일에 들어갔던 파키스탄은 오늘 월요일을 맞아 다시 도시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한산했던 도로는 아침 출근 시간엔 교통 정체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협상 결렬 이후에도 휴전을 이어가면서 대화를 이어가기를 촉구했는데요. 이샤크 파키스탄 외교장관은 이집트, 사우디 외무장관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협상 진전 상황을 공유하며 대화 재개를 위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여전히 파키스탄에서 종전 협상이 재개되길 바라면서 중재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파키스탄 현지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화질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해상 봉쇄 조치를 발표하면서도 양측의 휴전 상태는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부터 발효되는 이번 봉쇄에 대해 다른 나라들도 이란의 석유 판매를 막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결렬된 뒤 역봉쇄 카드를 꺼내든 이유에 대해 이란은 현재 매우 좋지 않고 절박한 상태라며 이란의 자금줄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협상장에 돌아오든 아니든 상관없다며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전을 강하게 비판한 네오 14세 교황에 대해 범죄 문제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의 형편없다며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교황을 원치 않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소셜미디어에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황은 원치 않는다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어 미국으로 막대한 양의 마약을 들이고 더 나쁘게는 살인자와 마약 밀매업자들을 포함한 수감자들을 쏟아붓던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공격한 것을 끔찍한 일이라 생각하는 교황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브래넌 전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신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래넌 전 국장은 현지 시간 11일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제정신이 아니며 수정헌법 25조는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문명 파괴 발언을 근거로 들며 핵무기 사용 결정권을 가진 군 통수권자 자리에 계속 머무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일 레바논을 때리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전장을 직접 방문해
군사작전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고 이란 공격 재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이스라엘 장관이 이슬람 성지에서 크게 기도하고 점령 의지를 드러내는 도발까지 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와중에도 레바논에 퍼부은 무차별 공격.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레바논 남부 완충지대에 네타냐후 총리가 군 지휘부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향한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겠다며 전의를 태웁니다. 완전히 무력해지도록 끝까지 가겠다는 선언입니다. וגם מטפלים בתמ"ס, אבל יש עוד עבודה לעשות, עשינו עבודה ענקית, הישגים אדירים, יש עוד מה לעשות ואנחנו עושים אותה. 헤즈볼라는 공격용 드론을 수십 대 쏘는 등 대규모 반격을 시작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을 멈출 때까지 계속 대응하겠다고 즉각 맞섰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동안 숨고르기를 했던 이란으로도 다시 눈을 돌려 전선을 오히려 넓히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깨지자 이란의 전쟁을 다시 벌이려 준비한다는 보도가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참모총장이 준비 태세를 높이고 기습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군에 지시했다는 겁니다. אחד הדברים שאנחנו רואים כאן זה שבעצם שינינו את פני המזרח התיכון. האויבים שלנו, איראן וציר הרשע, הם באו להשמיד אותנו. 이스라엘 고위 국방당국자는 이란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충분히 압박하지 않은 채 전쟁이 너무 일찍 끝났다며 내부 강경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을 압박하고 정당성을 쌓으려 언론에 일부러 정보를 흘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슬람권의 군사 공격뿐 아니라 금기인 종교 도발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극우 성향인 국가안보장관이 예루살렘 구시가지 성지를 방문해 박수치며 큰 소리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곳의 주인이 된 기분을 느낄 거라며 점령 의지를 떠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곳은 이슬람 3대 성지인 알-아크사 사원이 있고 유대교의 성전산으로 불리는 장소로 유대인이 방문할 수는 있어도 기도는 금지돼 왔습니다. 성지 전체가 무슬림만을 위한 예배 장소에 극우 장관이 용납할 수 없는 침입을 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결렬되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나서는 등 중동 사태 악화로 우리 금융시장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코스피가 1% 가까이 하락해 5,800선 초반으로 내려왔고 원달러 환율은 1,490원대 근처로 올라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한웅 기자, 주말을 보내고 코스피가 다시 하락했는데요. 오늘 상황 어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5,850선에서 마감했던 코스피가 5,800선을 겨우 지킨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 내린 5,730선에서 출발했는데 장중에 낙폭을 줄여 1% 가까이 내린 5,808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닷새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고 기관은 사흘째 순매도를 계속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는 2.4% 내린 20만 1,000원에 현대차는 2.3% 내린 47만 8,500원으로 각각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1.3% 오른 104만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LS일렉트릭이 14%, 고려아연이 5%, 효성중공업이 4% 상승하는 등 전력과 원자재 관련 종목은 강세였습니다. 코스닥은 1.5% 내린 1,076으로 출발했지만 0.6% 오른 1,099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도 개인의 순매수로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중동 사태 악화로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진 가운데 개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저점 매수에 나섰습니다. 네, 오늘 환율 상황은 어땠습니까?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 후반과 1,490원대 초반 사이를 오갔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95원으로 출발해 1,498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48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 주말 사이 환율이 7원가량 올랐습니다. 환율 상승은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세와 중동 사태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때문이었습니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7% 오른 배럴당 102달러대, WTI 서부 텍사스산 유는 8% 오른 배럴당 104달러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주말 전 90달러대로 내려왔었는데 주말을 보내고 배럴당 10달러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란 전쟁 불안에 환율이 다시 1,500원에 다가서면서 외환 시장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 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당정은 중동 사태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율 인하 요인이 생겼다고 보고 다음 주쯤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준비에도 한창인데 공천 반발과 리더십 공백 등 어수선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이번이 세 번째 회의였는데 어떤 것들이 논의됐습니까? 네, 정부 여당의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는 가격 불안정 품목 수급 상황과 원유 수급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당정은 차량 오부제와 이부제 시행이 본격화하며 운행 거리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자동차 보험료율 인하 방안을 보험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늦어도 다음 주 중 보험료율 인하 계획이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특위는 또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과 관련해 전반적인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평가했지만 의료용품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일부 품목에서 발생하는 수급 병목 현상에 대해선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선 지금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네, 지방선거 준비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된 추미애 의원에게 파란 점퍼를 입혀주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정 대표는 전국에 파란 바람을 일으켜 승리하겠다며 후보들을 향해 몸을 낮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행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미 공천장을 거머쥔 후보들은 적극적으로 장점 부각에 나섰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오늘 라디오에서 시민만 바라보는 시장, 정부와 호흡 맞출 살림꾼이 되겠다고 강조했고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도 기자회견을 열어 해양 수도 부산의 꿈을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조 친문으로 불리는 전해철 전 의원은 통합의 정치를 시작하겠다며 경기 안산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북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안호영 의원은 이원택 후보의 식비 대납 의혹 재감찰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안 의원이 단일팀에 합류할 걸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방미 일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50여일 남은 지금 이 시점에 가는 게 맞느냐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양향자 경기지사 예비후보도 라디오에서 당 안팎에서 공천 올스톱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외교는 명분일 수 있어도 선거는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의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은 하지만 임금은 임금의 일을, 신하는 신하의 일을 할 수 있다면서 미리 짜인 일정표에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안 당무를 주도하게 된 송원석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이른바 여론조사 왜곡 의혹을 언급하면서 당선이 돼도 수사와 재판으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거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또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위한 공천 선물로 수사를 종결한 김태훈 합수본부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며 전재수 의원의 출마로 공석이 될 북구갑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보궐선거 출마 지역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47년 만의 만남, 빅딜이 될까 기대를 모았지만 21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결국 노딜로 끝났습니다.
미국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기뢰를 제거한다며 구축함 2척을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협상이 결국 노딜로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부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의 석유 수출길도 막아버리겠다는 건데 다시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21시간) 만에 회담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봉쇄하는 절차를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But we're putting on a complete blockade. We're not going to let Iran make money on selling oil to people that they like and not people that they don't like. 혁명 수비대는 적들이 단 한 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그들을 집어삼킬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오늘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에게 그렇게 호르무즈 해협 열라고 하더니 이젠 미국이 봉쇄시켜버릴 거다. 7시간 뒤면 역봉쇄하겠다 이런 카드를 내밀었어요. 이거 모순 아닌가요? 네, 그렇죠. 맞불 작전이라고 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니까 역으로 전부 봉쇄하겠다. 맞불 작전인데 이것은 협상에서의 저는 주도권을 미국이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 방법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노딜로 끝난 협상이지만은 사실은 이란이 주도권을 가졌던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노딜로 끝난 걸 다시 협상을 재개하려면은 이란이 가장 아픈 또 주도권을 갖고 있던 핵심 요소가 호르무즈 봉쇄인데 그럼 이번에는 미국이 호르무즈를 역으로 봉쇄하겠다. 그래서 이란의 목줄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요것은 이제 뭐 조금 오늘 11시부터니까 역봉쇄가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봉쇄가 효과가 있으면 그대로 협상장으로 나올 텐데 이란이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실제 다시 수사적 위협부터 해서 이란의 발전소라든가 뭐 이렇게 협상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또 미국이 요구하는 레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또 엄포를 하고 또 다른 제한적인 어떤 군사적인 어떤 공격 이런 것도 만지작거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이미 막고 있었잖아요. 이미 봉쇄된 상태인데 미국이 또 봉쇄하겠다. 어떤 의미인 거죠? 사실은 그 처음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했을 때 그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 자기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란도 많은 걸 수입해야 되고 수출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흘러가는 얘기를 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겠다는 거지 봉쇄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이.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 카드를 미국이 던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내용은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는 게 아니고 이란이 수출하고 수입하는 모든 걸 그러니까 네이벌 블로케이드 봉쇄시키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그 말하듯이 그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되면 그 카드가 의미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훨씬 더 유리한 입지에서 이제 협상을 해갈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지나 도착지가 이란인 선박만 막겠다. 이것이 미국의 목적이라는 건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강력한 군사적 보복을 예고하면서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BBC 방송은 지금 이 상황이 좋게 말해도 도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 군사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한번 찔러보는 작전을 했어요. 구축함 2척을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면서 하면서 또 소외 작전도 같이 펼쳤잖아요. 그리고 지금 별도의 항로를 개척해야 되는 겁니다. 오만과 UAE 쪽 항로를 호르무즈 해협에 개척을 해서 실제 이란으로 들어가는 거는 다 봉쇄하지만은 나머지 항구로 들어가는 거는 열어주겠다는 게 미국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찔러봤을 때 구축함 2척을 미국이 보냈을 때 이란에서는 그 가면은 여러 가지 공격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렇지만은 드론 한 대를 보낸 걸 공중에서
감축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군사적인 저항이 세지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미국은. 그래서 충분히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해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예, 그 구축함 두 척을 투입을 해서 길을 제거했다는 미국 주장에 대해서 이란 쪽에서는 우리가 경고해서 미국 구축함 다 돌아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뭐가 맞는 거죠? 뭐 그것은 두 개 다 어쨌거나 구축함 두 척을 투입해서 작전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란의 반응을 본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봉쇄 작전도 미국 입장에서는 성공할 수 있겠다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은 실제 주도권을 미국이 이제 갖는 거고 효과가 없다면은 또 다른 방안에 그 이란의 목을 재는 작전을 또는 여러 가지 군사적인 조치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을 옵션을 만지작거릴 것이라고 봅니다. 예, 토요일에 협상장으로 갈 때 이란에서는 비행기 안에 초등학교 오폭 사고로 숨진 학생들의 영정 사진을 이렇게 같이 실었어요. 그때 훼손된 가방도 같이 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절대 물러설 수 없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늘 밝힌 내용을 보면 다 된 협상에 미국이 재를 뿌렸다. 협상에 다 도달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꼴대를 옮겨버렸다.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협상이 이제 실패하고 나면 항상 이제 상대방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게 지금 협상이 사실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협상이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휴전 자체도 2주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 나흘 만에 만나서 제대로 지금 어떤 그 합의가 안 됐을 뿐이지만 아직도 협상 과정은 계속되고 있고 이게 2주가 아니라 상당 기간 간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출연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서로가 다 합의했다고 생각하는 걸 문서로 정리하는데도 2주가 걸릴 때가 많거든요. 지금 아마 기본적인 거에 합의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거를 문서화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조치도 협상의 하나의 카드일 것이다. 이런 분석을 주셨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 조치가 국제 유가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때까지도 기름값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배경일지 관심인데요. 들어보시죠. I would say it's holding well. Our other nations are working so that Iran will not be able to sell oil. I think Iran is in very bad shape. I think they're very desperate. 또 가을까지 기름값이 내릴 것이냐고 보는 기자의 질문에 아마도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비슷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공격으로 인한 파장을 이례적으로 인정한 걸로 보이는데요. 종전협상 대표를 맡았던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SNS에 워싱턴의 휘발유 가격을 보여주는 이렇게 지도를 올렸습니다. 현재 가격을 즐기라면서 조만간 갤런당 4에서 5달러인 지금을 그리워하게 될 거라고 조롱했습니다. 네, 미국 내 여론이 안 좋은 건 미국 사람들이 기름값에 유난히 예민한 게 큰 이유일 텐데 이란은 지금의 휘발유 값을 그리워하게 될 거다 조롱을 했어요. 네, 지금 그것이 국제적으로 에너지 인지를 이란이 잡고 있는 꼴이지 않습니까? 전 국제사회가 석유값으로 인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더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가운데서 중동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빨리 그래서 좀 종전으로 가서 또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풀리기만 한다면은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는데 저것이 참 걱정이죠, 사실은.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기름값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사실 선방했다 이런 주장을 하더니 오늘은 11월 중간선거까지 기름값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이건 어떤 속내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전 지금이 하는 게 정상적인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를 수밖에 없다. 지금 저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내비쳐야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그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뭐 문명을 없애겠다는 둥 뭐 별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거꾸로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바심을 막 보인 거니까 예. 상대방이 일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조금만 내 버티면은 미국 양보하고 나오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만드는 거에 비해서 지금 저런 자세를 보이게 되면 이란으로서는 미국이 장기전을 가겠다는 건데 예. 그러면 이란도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협상에 있어서는 지금이 하는 전략적 소통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될 당시 UFC 격투장을 찾아서 경기를 봤습니다. 정말 협상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건지 아니면 협상이 틀어질 것 같아서 일부러 기대감을 낮추려는 거였는지 속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협상 당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포착된 곳은 자신의 골프장이었습니다. 여유롭게 골프를 친 뒤에 이렇게 에어포스 1에 올라탔습니다. 비행기를 탔으니 협상과 관련된 중요한 장소에 가나 싶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난 곳은 마이애미에서 열린 UFC 2종 격투기장이었습니다. 친 트럼프 가수인 키드록의 음악에 맞춰 모습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 뒤로는 남편 쿠슈너를 협상장에 보낸 장녀 이방카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보입니다. 옥타곤 바로 앞에 앉아서 경기를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 UFC 선수와 담소를 나누는 장면도 포착됐는데요.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파이터를 하기엔 너무 잘생겼다, 대단한 선수라는 트럼프, 지금 하는 일에 충분히 감사드린다는 선수, 휴전 협상이라는 긴박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대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란과 21시간 협상하는 동안 6번에서 12번 정도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했다고 밝혔지만 경기 시작 시간은 보시는 것처럼 저녁 9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했다고 말한 벤스 부통령이 결렬을 선언한 건 저녁 9시 반이었습니다. 네, 47년 만에 세계의 단판이 열렸는데 정작 트럼프는 골프도 치고 UFC 경기도 관람을 했습니다. 뭐 놀랍진 않은데요. 어떤 속내라고 보십니까? 네, 아주 부적절한데 사실 전쟁을 예능처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위험한 예고인데 사실 전략적으로 보면 저는 고도의 심리전이 저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실제 트럼프는 협상이 이루어지든 말든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실제 본인들이 협상에 대한 타결돼야 되는데 조바심을 숨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협상장에서는 협상팀이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트럼프는 이번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그러면 오히려 이란 쪽에서 조바심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고도의 심리전의 한 방법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렇게 UFC를 즐길 때 세계는 유가리스트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참 트럼프식 예측 불허의 어떤 외교 술수인데 사실은 아주 적절하지 않죠, 실제. 네. 예,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신은 파이터 선수에게 당신은 파이터 하기에는 너무 잘생겼다 이렇게 엉뚱한 말도 했습니다. 또 협상이 안 돼도 나는 상관없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까지 너무 조바심되는 메시지를 많이 내는데 지금 이제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협상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이제 전략적 소통의 방법인데 우리하고는 정치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하면 큰일 났겠죠. 근데 이제 미국은 우리랑 좀 다르고 그다음에 저렇게 그 일상의 여유를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여유를 부리는 것이 상대방을 거꾸로 이제 조바심 나게 하고 그런 효과를 갖다가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걸로 보이고 다만 이제 저는 재밌게 봤던 게 거기에 루비오 국무장관이 가고 그다음에 딸 이방카가 가지 않았습니까?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금 국가안보 보좌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지 그 대표단하고의 연락이 되고 그다음에 이방카 그 장년 이방카는 그 지금 남편이 협상장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상장하고의 소통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게 이중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 모습이니까 아마 이제 사실상 뒤에서는 다 보고도 받고 지침도 내리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러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UFC 경기장에 간 것이다라고 두 분 다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인 출신 교황이 요즘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서 연일 일침을 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도 궁금하죠. 들어보시죠. Basta con l'idolatria di se stessi e del denaro. Basta con l'esibizione della forza. Basta con la guerra. Abbiamo qui un argine a quel delirio di onnipotenza che attorno a noi si fa sempre più imprevedibile e aggressivo. He likes crime, I guess. He hit us. Think of it. We don't like a
pope that's going to say that it's okay to have a nuclear weapon. We don't want a pope that says crime is okay in our cities. I don't like it. I'm not a big fan of Pope Leo. 네, 이 같은 언쟁 이후에 올린 SNS 사진 바로 이겁니다. 예수의 모습을 한 트럼프 대통령이 환자를 치유하는 구원자처럼 표현이 됐고요. 주변에는 미군과 성조기, 천사 등이 배치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는 교황은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교황과 언쟁을 벌이는데요. 그러니까 예수의 모습을 한 구원자 저 모습, 저거는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품이라든가 너무 도를 지나쳤다고 보고요. 레오 14세 같은 경우는 사실 전쟁을 중동 전쟁을 계속 반대해 왔고 또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교황으로서 당연한 것이고요. 평화를 지키고 세계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지를 냈었는데 그것도 미국인 출신 교황이 돼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를 공격하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소원할 수가 있지만 내 덕분에 교황이 된 걸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 교황과 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걸 교황의 얘기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저런 의견도 있구나 해서 설득시키려는 노력은 괜찮은데 저걸 비판하고 반대하고 또 지금 예수 구원자처럼 한 저런 모습 저것은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고 제가 욕을 하고 싶은데 참습니다. 자신을 예수에 비유한 트럼프 대통령, 교황을 향해서는 미국 대통령 비난하는 교황 필요 없다, 정치하지 말아라 하면서 자신은 정작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거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적인 내용들이 이제 이 뭐 전쟁 수행이라든가 정책에 들어오는 순간 거기에 타협의 여지도 없어지고 유연성이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해서 자꾸 종교를 끌어들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레오 교황께서 최초의 미국 출신 교황이다 보니까 미국 내에 주는 어떤 영향력이라든 게 이제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미국 국내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저렇게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 같은데 뭐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번 종전 협상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싶어하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협상이 결렬된 날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는 레바논 남부 전선에 방탄조끼를 입고 나타나서 이란과 더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חמאס בעזה, חיזבאללה בלבנון, משטר אסד בסוריה, המיליציות בעיראק, החות'ים בתימן, איראן עצמה, הם איימו עלינו בהשמדה והם עכשיו נלחמים לשרוד. אנחנו הכינו בהם, יש לנו עוד מה לעשות.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극우 강요인 국가안보장관은 유대인 종교의식이 금지된 이슬람 3대 성지 중 하나인 예루살렘 성전산을 방문해 공개 기도를 강행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주인이 된 기분이라며 사실상 점령 의지까지 드러냈습니다. נכנסתי כאן, גיל 14-15 שנכנסתי לכאן. אותנו, ויהודי רק אם הוא מלבל נעצר. כלומר, אתה מרגיש כמו בעל הבית, כמו בעל הבית כאן. לשוטרים שלנו, ללוחמי כליאה שלנו, ניצחון לעם ישראל בעזרת השם. 이스라엘의 이 같은 마이웨이의 스페인 전통 축제에는 네타냐후 총리를 형상화한 인형이 등장했습니다. 약 7m 높이 인형에 14kg에 달하는 화약이 채워졌고 폭발 순간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포착돼 양국의 외교 갈등으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네타냐후는 레바논을 때렸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방탄조끼를 입고 전장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지금 중동 전쟁 종전으로 가는데 가장 리스크는 네타냐후라고 봅니다. 네타냐후의 그러한 행위, 말, 행동 이런 것들이죠. 지금 휴전 기간이 정해졌을 때 바로 한 레바논 헤즈볼라 지역의 100여 개 표적에 대해서 엄청나게 포격을 했었고요. 그리고 1000여 명의 사상자가 났지 않습니까? 그것도 민간 시설에 이렇게 폭격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비판받아 마땅한 거죠.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스페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나 튀르키예에서도 엄청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네타냐후는 본인의 어떤 사적인 이익과 또 본인의 이스라엘의 어떤 팽창 예. 이런 두 가지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데 지금 저기에 이제 국제사회는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리고 레바논에 있는 국민들도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함께 계획을 같이 해서 빨리 휴전 협상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중단됐던 네타냐후 재판이 현지 시간 12일에 재개된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재개가 된 것이죠. 네네. 네, 이런 그렇죠. 상황에서 본인의 그런 것들을 덮기 위한 면도 있고 이스라엘의 어떤 평창 정책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극우 성향의 장관이 지금 이슬람 성지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기도가 금지된 곳에서 일부러 큰 목소리로 공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평화고 그 평화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거는 뭐 국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국면을 뭐 안정화시키고 그다음 평화로 가는데 도움은 안 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또 제일 피해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어떤 나라가 외교하고 안보 이런 그 문제에 대한 정책을 정함에 있어서 어떤 정치 지도자의 국내 정책 이익이 자꾸 개입하게 되면 그거는 분명히 좋지 않은 결과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네타냐후 총리의 어떤 사법 리스크 같은 게 이 정책 결정에 자꾸 개입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별로 좋은 결과를 갖고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는 외교 안보대로 그 논리대로 정확하게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뭐 모두를 위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곳이 유대인이 출입할 수는 있는데 유대인의 기도는 금지된 그런 곳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온 중국이 뒤에서는 이란에 미사일을 지원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큰 문제를 겪을 거라며 경고했고 중국은 의혹을 즉각 부인했는데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F-15 전투기와 A-10 공격기가 이란군에 의해 잇따라 격추당한 지난 3일 실종된 조종사 1명을 구출하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성공했지만 미국의 자존심은 구겨진 뒤였죠. 미국 전투기를 격추시킨 이란의 신형 방공 무기는 어깨에 매는 형태의 휴대용 미사일 맨패즈로 알려졌는데요. 대당 6,500만 원짜리로 1,500억 원이 넘는 미군 주력 전투기를 격추한 셈인데 이 같은 무기를 중국이 이란에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앞에서는 휴전을 중재한 중국이 뒤에서는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경고했는데 중국은 공식 부인한 상태입니다. 네, 이란이 미국 F-15를 격추시킬 때 썼던 어깨에 매는 맨패즈라는 무기 어떤 건지 간략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맨패즈는 휴대용 대공 무기인데 예. 이것은 대단히 위협적인 무기죠. 가격은 저렇지만은 사거리가 한 5km 정도 되고요. 개인이 갑자기 휴대하고 저공으로 날아오는 전투기나 헬기나 비행기를 격추하는 거거든요. 이제 적외선이나 열추적으로 가서 격추하기 때문에 대단한 위험이죠. 지금 이란 지역에 있는 고정식 방공 시스템은 다 무력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휴대용 저것은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미국에 있는 F-15E도 저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격추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무기가 저거였어요. 우크라이나에서 한 300에서 한 400여 대의 러시아 전투기를 휴대용 미사일로 격출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으로서는 방공 시스템이 무력화됐기 때문에 휴대용 미사일이 필요하니까 아마 중국으로부터 아마 저런 것들을 제공받기를 원했을 것 같고 중국이 아마 그런 기미가 미국에서 CNN에서도 보고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그동안 25년 계획을 해서 이란의 인프라라든가 이런 걸 제공해주고 25년 동안 안전적으로 원유를 받기로 돼 있었고 그게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란이 친서방 국가로 바뀌어진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패권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밑에서는 뭔가 제공하고 싶어 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강하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거 주지 마라. 만약 주면은 관세 50% 이상 올리겠다 하면서 지금 강하게 미국이 경고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미국의 자존심을 구기게 한 그 무기가 중국에서부터 온 것이었다면 이건 미중 정상회담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근데 아직은 이제 의혹인 상황인 거고요. 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도 중국이 그 무기를 지원하는 데는 아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지금도 이게 크게 밝혀질지 아닐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걸 뭐 확실히 뭐 이렇다, 지금 중국이 제공했다 이렇게 하기는 좀 이런 상황이고, 만약 그게 이제 확실하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예. 아마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상회담 전에 이렇게 미국이 이런 첩보를 받았다면서 흘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거는 흘렸다고 볼 수도 있고 예. 어떤 취재가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여러 가지로 앞으로 이제 그 확인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더 추가적인 정보가 나와서 구체적인 정황이 밝혀지고 그러면 이제 아마 이제 미중 간 중국도 상당히 곤란해질 것 같고,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이슈가 돼서 중국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그 미국한테 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SNS 글을 올린 뒤에 정치권 여야 공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좀 짧게 요약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시신을 한 건물에서 떨어뜨린 영상을 공유했는데 그 영상이 2년 전 영상이었다. 여기서부터 논란이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보편적인 인권이라든가 전쟁 중에서도 인권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일반적인 것이고요. 지금 또 중동 전쟁으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헤즈볼라 공격이 지금 협상도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면에서 제대로 하실 말씀을 했다. 이제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저런 행위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 대통령님만 하신 게 아니라 튀르키예에서는 외교부에서는 또 비난을 엄청난 수위로 했었고요. 조금 전에 봤지만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 또 유럽 많은 나라에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 우리도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여당 입장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왜 2년 전 영상 가짜 뉴스를 공유했느냐 이 부분을 놓고 지금까지 공방을 벌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침에도 이제 우리 외통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대통령께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외교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 국익을 훼손할 그 소지가 많습니다. 지난 1월 달에도 그 캄보디아와 관련해서 하여튼 이상한 걸 올리셔가지고 우리나라를 건드리면 폐가망신했다 뭐 이런 걸 하셔가지고 그때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대통령께서 직접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방식이나 그다음에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갖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한다거나 이런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방식은 뭐냐면 국제사회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다음에 우리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사회 여론을 결집시키고, 또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로 봉합하는 노력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외교의 실력으로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우리 국익만 손상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 SNS 글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주 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이 예고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입니다. 6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네, 이라는 미국이 해협을 통제하면 군사적 대응에 나설 거라고 경고를 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안동준 특파원. 네, 저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미국이 오늘 밤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로 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역봉쇄 발언이 나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들이 다시 뱃머리를 돌리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박 추적업체에 따르면 몰타 국적의 초대형 원유 수송선이 호르무즈 해협 진입을 시도했다가 기수를 돌려 오만만 근처에 정박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라이베리아 국적 유조선은 전날 해협을 통과했지만 원유를 산적하지 못한 채 이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해협을 통과한 파키스탄 국적 유조선 2대는 각각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로 향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이란 항만을 오가는 선박 외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양국의 휴전 협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모두 이란 국적이거나 이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더해 미국이 역봉쇄 조치를 예고한 만큼 선박들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계획에 대해 이란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란은 군사행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선박 통행은 이란 군 당국의 완전한 통제하에 있다면서 적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그들을 집어삼킬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군사력이 해협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휴전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측의 협상을 이끌었던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봉쇄가 현실화하면 곧 4에서 5달러짜리 휘발유가 그리워질 것이라는 SNS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시작하면 양국의 교전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에는 양국 모두 상당한 리스크가 따르는 만큼 양국이 긴장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죠. 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는 남부 지역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마을을 공격해 최소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일부 마을로 통하는 모든 입구를 장악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반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헤즈볼라는 현지 시각으로 새벽 이스라엘 도시와 정착촌에 대해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하루 동안 이스라엘 북부와 레바논 남부에 있는 이스라엘 군기지 등 43건의 공격을 감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이 중단될 때까지 이런 대응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00명이 넘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지난 3월 이스라엘의 공세가 시작된 이후 사망자는 2,055명에 달하고 최소 6,50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이중 잠금을 선언하며 이란의 숨통은 조이면서 공해는 열어두는 핀셋 봉쇄를 택했습니다. 네, 여기엔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해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번 작전의 핵심은 타깃의 명확성입니다. 이란의 모든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은 철저히 막지만 제3국 항구로 향하는 배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공해는 열어두고 이란만 가두는 전략입니다. 사우디나 쿠웨이트 등 인근 중동 국가와 한국과 일본 같은 에너지 수입국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입니다. 동시에 항행의 자유라는 국제법적 정당성을 선점해 이란을 해협을 사유화하는 국제법 위반자로 낙인 찍는 고도의 외교전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이런 위험한 승부수를 던진 실질적인 이유는 이란의 전쟁 지속 능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입니다. 석유 수출은 물론 식량과 생필품 수입까지 원천 차단해
이란 지도부가 내부적 붕괴 위기 속에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만들려는 보관입니다. And as a result, I think we should interpret all of these moves as negotiating tactics within a negotiation, rather than necessarily a complete breakdown. 앞으로 정세는 크게 세 갈래로 전망됩니다. 먼저 경제적 고통을 이기지 못한 이란이 미국의 최종 제안을 수용하는 이란의 굴복 시나리오입니다. 둘째는 이란이 제3국 선박까지 무차별 공격하며 맞불을 놓는 강대강 대치입니다. 이 경우 호르무즈는 누구도 지날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됩니다. 마지막은 봉쇄를 무시하고 이란 항구로 진입하려는 중국 등 제3국 선박과 미 해군이 충돌하며 사태가 국제전으로 번지는 경우입니다. The tension will continue there, and I think the indication ar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put pressure on Iran, so one incident could lead to yet another round of active war. 결국 이번 봉쇄는 이란이 쥐고 있던 호르무즈 인질극 카드를 무력화하려는 미국의 마지막 도박입니다. 전 세계 선박들이 이란이 아닌 미 해군의 지시에 따르기 시작한다면 호르무즈의 주권은 이미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설계한 봉쇄망이 이란의 항복을 끌어낼지 아니면 더 큰 전쟁의 서막이 될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영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계획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우리는 항행의 자유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계속 지지하며 이는 세계 경제와 자국의 물가 안정을 위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부과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프랑스와 다른 국가들과 함께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연합을 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비롯한 계획과 관련해 자위대 파견은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아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오늘 중요한 건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항해 안정 확보를 비롯한 사태 진정이라며 외교를 통해 조기에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와 기뢰 제거에 참여할 가능성을 질문받자 자위대 파견 이야기라면 조금도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결렬되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으로 봉쇄하겠다고 나선 상태입니다. 네, 이란도 군사 보복을 언급하면서 원유 수입 재개 전망은 극도로 불투명해졌고 국내 정유업계에는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정유사가 수입한 원유를 저장하는 탱크입니다. 탱크 하나에 보관하는 원유는 75만 배럴, 1억 2천만 리터 정도로 모두 1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부분 가득 차야 하지만 지금은 절반 정도는 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한 달에 10번 정도 입항하던 200만 배럴 원유선 입항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부터 호르무즈 해협 우회 경로로 원유를 공급받고 또 다른 나라의 원유도 확보하고 있지만 탱크를 가득 채우기에는 역부족. 여기에다 정부 비축유 300만 배럴도 끌어오는 등 원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호르무즈 우회 경로인 사우디 양보항에서 원유를 첫 공급했습니다. 또 다른 중동 국가에서도 원유를 수입하는 등 평상시 대비 50에서 60% 수준의 원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이 결렬되고 미국이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나선 상황. 심지어 이란도 강력한 군사 보복을 언급해 중동산 원유 수입 재개에 대한 기대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달까지는 이미 확보한 원유로 근근히 버틸 수 있지만 다음 달에 또다시 대체 물량을 찾아야 할 처지입니다. 당장 전쟁이 끝나고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도 탱크에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20일이 걸리고 공장 재가동까지 따지면 한 달 넘게 소요됩니다. 원유 수급 불안이 길게 이어지면서 70%로 떨어진 정제 공장 가동률을 올리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네,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 조치에 대한 이란 입장이 조금 전 나왔습니다. 이란은 미군이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 교통에 대해 봉쇄 조치에 나섰다고 밝힌 데 대해
해적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란군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제해역에서 선박에 대한 미국의 제한 조치는 불법이라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기 위한 이른바 상설 조치를 단호하게 시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어서 이란의 항구가 위협을 받을 경우에 페르시아만이나 오만만의 어떤 항구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군의 이란 해상 봉쇄를 해적 행위라고 주장한 이란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 내용도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SNS죠. 트루스 소셜을 통해 주요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란과 종전 협상이 결렬된 뒤에는 어떤 글들을 올렸을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어제 미국 측의 대표였던 벤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한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애미에서 UFC 격투기 경기를 보며 주말 저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직관한 경기가 감명을 깊었는지 오늘 오전,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저녁 7시쯤 승리한 선수에게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2시간 뒤부터는 독설이 시작됐습니다. 줄기차게 자신을 비판해온 교황 레오 14세를 향해 이란의 핵무기를 용인하는 교황을 원치 않는다며 급진 좌파에 영합하지 말고 종교에 집중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앞선 비판이 무색해지는 파격적 이미지를 올렸는데요. AI로 만든 걸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환자의 이마에 손을 짚고 있습니다. 흡사 기적을 행하는 예수의 모습 같죠. 종교인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면서 정작 자신은 종교를 정치에 활용하는 셈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20여 분 만에 사진을 한 장 더 올렸는데요. 민주당 소속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 척 슈머 상원 의원,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함께 올린 뒤 그들이 몇 년 동안 정치를 했는지 적어뒀습니다. 반대로 자신은 멋진 사진 위에 5년 동안 정치를 했다고 적었는데요. 자신은 단시간에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엉뚱해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달처럼 보이는 곳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화려한 빌딩이 세워져 있는 이미지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는 SNS 행보를 두고 여유를 과시하는 전략이라는 분석과 함께 건강 이상설까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총선에서 패배하며 16년 만에 권좌에서 물러났습니다. 벤스 미 부통령이 현지에 날아가고 트럼프가 파격적인 경제 지원까지 약속을 했지만 중동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탓에 오히려 역풍을 불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그야말로 완패였습니다. 헝가리 총선에서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피데스당은 신예 정치인 페테르 마자르의 티사당에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겨줬습니다. 개헌도 가능한 의석입니다. hogy a saját történelmünket mi magunk, a magyar emberek írjuk. Köszönöm, köszönöm, köszönöm. 앞서 벤스 미국 부통령이 직접 헝가리를 찾았고 트럼프도 파격적인 경제 지원을 약속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중동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탓에 반대 표심만 자극한 꼴이 됐습니다. Ezt az érzést, hogy gyakorlatilag megszabadultunk egy maffia államtól, ez így elmondhatatlan. 16년 동안 헝가리를 이끈 오르반은 미국과 유럽 극우 세력에게 영향을 미친 이른바 극우 포퓰리스트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특히 친미 친러시아 행보로 사사건건 유럽연합과 대립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노골적으로 어깃장을 놓는가 하면 유럽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편을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패 의혹과 경제 위기가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De egyértelmű, a kormányzás felelősségét és lehetőségét nem nekünk adták. 오르반의 퇴장으로 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 지원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유럽연합에서 우군이 사라진 트럼프와 푸틴의 국제적인 입지는 더욱 줄어들게 됐습니다. 명분 없는 중동 전쟁이 전 세계적인 극우 종식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노딜로 끝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부터 이란 항구로 오가는 배들을 미군이 막겠다는 구상인데요. 휴전 중인 이번 전쟁에 미칠 영향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이미 봉쇄한 상태인데 미국이 또 봉쇄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역봉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자기네들이 새로운 항로 2개를 이제 대안으로 제시를 했잖아요. 네. 그쪽으로만 통행하라고. 그것이 이제 이란 쪽으로 가까이 붙어 있는 섬들을 통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란의 혁명수비대 해군들이 그것을 검문 검색하기 아주 용이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과하는 배들은 전부 다 이란 배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뭐 중국이나 인도 배 그 정도로 이제 통과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국제법 위반되는 거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란으로 들어가는 배 또는 이란에서 나오는 배, 이거는 내가 모두 통제하겠다. 대신에 걸프 구역 국가에서 나오는 GCC 국가들 6개 국가 있잖아요. 그 국가에서 나오는 배는 자유롭게 통행시켜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도 지금 한 방 먹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좀 전에도 여기 보도에 나갔습니다만 사실 이란이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해적 행위를 하면서도 미국이 역봉쇄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를 해적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참 지금 봉쇄가 이렇게 실제 효과가 있으려면 미군 네. 함정이 이제 그곳에 뭐 주둔을 하고 계속 정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란 항구 쪽으로 다가오면은 본인들에게 이제 어떤 공격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그런 공격을 할 수 있을지 이것을 또 미군은 바라고 있는 것인지. 네, 바라고 있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무력 시위를 하는데 만일에 이제 이란에서 공격을 하면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이지삼이기 때문에 이지삼 예. 두 척이 들어가 있거든요. 피터슨 주니어하고 마이클 머피오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일 오게 되면은 그것을 막고 나서 다시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정당성 그리고 명분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 배 2개가 들어간 것은요, 이것이 이제 이지삼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기뢰를 소해하는 그런 소해함은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 2척에는 수중 드론을 이렇게 수중 드론을 소나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기뢰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고요. 그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고성능 이게 탑재가 된 무인 수중 드론이 있어요. 그게 예.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나이프 피시라고 그래요. 뭐 그러니까 칼 뭐 이렇게 고기라고 그럴까요? 그게 네.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고성능 이게 소나가 탑재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수중 드론으로 내려보내거든요. 내려보내면은 이게 수중 드론이 이렇게 수중 전체를 갖다가 서치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기뢰를 찾아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원격에서 이것을 이제 타격을 해서 폭발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배 2척의 군함이 주 임무는 이런 수중 드론을 엄청 싣고 가는 거죠. 가가지고 이것을 내려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배에서 싣고 간 그런 수중 드론들이 계속해서 서치를 해가면서 지금 이란이 심었을 것으로 또는 예. 뿌렸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 기뢰들을 찾아낸과 동시에 그것을 폭파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여기에 통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 과거에 이제 있었던 주 통로들, 그것은 이제 이란 쪽으로 붙는 통로가 아니잖아요. 2개의 새로운 통로가 아니고 네. 과거에 있었던 그 통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을 이제 주로 여기 기뢰를 제거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걸프 국가에 있는 그 배들은 그 통로를 향해서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배 2척이 들어갔는데 기뢰 임무를 제거 임무를 동시에 지금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네. 주장은 주말에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네. 미국 구축함 2척이 들어갔고 기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역봉쇄하겠다고 경고를 한 건데 네. 이란 측에서는 그 2척 우리가 경고해서 내쫓았다라고 네. 주장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또 이제 여러 군데 소스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요. 네. 여전히 이제 기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고 뭐 다시 나온 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뭐 변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제가 볼 때는요, 미국의 이게 223이라고 하는 것이 이란이 이렇게 공갈 협박한다고 해서 이렇게 기선을 돌려서 나오면 그거 자체로 지는 거잖아요. 예.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생각 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면 일단 막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란 쪽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명분과 정당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회항은 안 하죠. 예, 다양한 수의 고려가 있을 것으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란에서도 이제 고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지금 역으로 본인들이 이제 이용을 못하게 되니까 지금 홍해 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브 엘 만데브 해협 봉쇄 가능성 시사했는데 후티 반군 이용하겠다는 건가요? 네, 우선 이제 앞부분부터 얘기하고 지금 홍해만 쪽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란의 생각은 보면 이란의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석유 수출 기지는 역시 하르거섬. 그러니까 이제 석유 수출의 90%를 하니까 그건 결국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이 있으니까 그쪽을 빠져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통제하면 목줄 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중요한 항구가 반데르 아바스 인근에 있는 샤히드 라자이 항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중동으로 이란으로 들어오고 나오는 물동량의 50% 내지 60%를 차지하고요. 컨테이너선 80%가 이곳을 들락날락거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있는 중요한 항구도 한 2개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항구보다는 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샤히드 라자이 항을 통해 가지고 물동량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충분히 역봉쇄가 가능하다라고 미국이 판단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질문하신 것처럼 이란이 만일에 지금 그쪽으로 홍해 쪽으로 들어가는 그 만을 갖다가 봉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누가 봉쇄하느냐 하면은요 후티 반군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후티 반군을 유심히 보면 후티 반군은 2월 28일 날 전쟁이 있고 난 뒤에 3월 28일을 처음으로 전쟁에 참여했어요. 한 달 동안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저는 참여했다라고 보는데 3월 28일 참여해서 단 한 번도 이쪽에 그 홍해 쪽으로는 공격을 안 하고 오로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3번에 걸쳐서 미사일만 발사했어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제 이란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해서 후티 반군 보고 하라고 그러면 후티 반군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상 저항의 축으로서 이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작년도 5월 달에 미국하고 협정을 하나 체결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이스라엘하고 후티 반군 이런 사이에서 계속해서 분쟁들이 작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군이 후티 반군에 대한 이게 여러 가지 군사 시설하고 레이더 시설 이런 것들을 다 때려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하고 여기 후티 반군하고 협정을 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홍해 쪽으로 더 이상 내가 공격 안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도 공격하지 말아라고 협정이 체결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티 반군이 사실상 2월 28일 날 전쟁이 일어났지만 한 달 동안 그렇게 침묵을 지켰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만일에 이제 이란이 압박을 해서 이제 참여한다 그러면 미군이 가만 안 있을 거거든요. 그럼 후티 반군도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내한테 중요한 것은 예멘의 내전에 있어서 정부군을 쫓아내고 후티 반군이 그 예멘 전체를 차지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만일에 군사시설이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레이더도 다 폐괴되고 그나마 있는 거 다 없어지면 그럼 나는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태껏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전에도 계속해서 이란에서 후티 반군 보고 이렇게 참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모주타버까지도 성명까지 냈잖아요. 참여하라고. 그런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만일에 거기가 혹시 이제 후티 반군이 이제 명령을 받아서 이쪽을 이제 예를 들어서 봉쇄 쪽으로 들어가면 그쪽이 한 12% 물동량이 되거든요. 원유. 그러면 이쪽이 20% 여기 12%면은 32%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아마 유가는 폭등해질 겁니다. 결국은 문제는 유가고요. 개인차가 필수적인 미국 내 여론이 이제 기름값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상황인데 오늘 이란 측에서 지금의 기름값을 그리워하게 될 거다 이렇게 조롱하는 메시지를 올렸더라고요.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을 하면서 이게 이제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끝날 때쯤 돼서 아마 갤런당 4달러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4달러가 어찌 보면은 미국 사람으로 봐서는 마지노선이라고 보는 건데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들어서면서 화석연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까지 내려가냐면은 2달러 반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갤런당. 그런데 지금 4달러가 넘어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미국 일반 시민들로 봐서는 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좀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란의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리바프가 뭐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래서 아마 이것이 마지막일 거다. 이것도 이제 공갈 협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 국민들을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전쟁을 이렇게 더 이렇게 심화시키거나 우리를 공격하거나 하지 말아라. 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역봉쇄하는 거 저 말도 안 된다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저게 겁니다. 이제 갈리바프 의장이 올린 SNS 네, 지도인데 네. 이제 워싱턴 DC의 기름값을 저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갤런당 4달러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체감할 때 리터당 2,000원 뭐 이 정도가 될까요? 네, 제가 뭐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옛날에 그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그 기름값을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때 당시 비교했을 때 뭐 리터로 따지든 갤런으로 따지든 그 값이 한 5분의 2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은 지금도 저는 유지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그냥 갤런당 4달러가 돼버리니까 미국 국민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네. 그런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가을까지 유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스스로 그렇죠. 인정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역봉쇄 카드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그 48시간 뭐 5일, 10일 뭐 하루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미국이 너무 초조함을 이렇게 너무 그냥 속마음을 들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다른 나라도 아니고 세계 최고의 그 최대의 패권 국가인데 그 나라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저렇게 조바심을 내면 저걸 나도 이제 그 마음이 뭔지를 읽을 수 있는데 이란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걸 못 읽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조언을 들었겠죠. 그래서 조금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대외 메시지를 발신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가을까지 혹시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이거는 이제 사실상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고 이란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야, 나 우리 가을까지 갈 거야. 그러니까 너 그 전에 빨리 끝내.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국민들한테 참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에 대한 압박의 차원에서 이런 말을 좀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전략적으로 조바심을 감추고 여유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앞서 지금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제거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영국과 몇몇 다른 나라들도 참여할 거라고 밝혔어요. 근데 영국은 자기는 봉쇄에 참여 안 할 거라는데요. 글쎄 이걸 이제 뭐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이제 이렇게 발표한 걸 보니까 적극적으로 뭐 참여하는 게 좀 곤란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참여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기에 사실상 이제 이 구축함 2대가 이지삼 2대가 2척이 들어갔잖아요. 2척이 들어가면 사실상 바레인의 원래 이 소해 그러니까 기뢰를 제거하는 전문적인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함정도 좀 있으면 이제 그쪽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거 뭐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느닷없이 다시 또 이제 이제 우리가 가겠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곤란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영국이 얘기하는 것은 연합함대를 구성을 하면 그때 이제 일원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 말의 뜻은 전쟁이 끝나면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 차원에서 또는 안정적인 항행의 자유, 그러니까 그것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연합함대를 구성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네.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해상을 봉쇄하는 것이 과거에도 또 전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있었죠. 최근만 하더라도 베네수엘라하고 이제 쿠바가 거기 이제 대상일 텐데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워낙 이제 미국에서 통제를 많이 하니까 이걸 이제 원래는 다 신호를 켜놓고 이렇게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배들끼리 교순돼야 되고 또 배들끼리 충돌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거기 주위에 지나다는 배들끼리가 이게 이제 어디서 무엇이 오고 하는 걸 아니까. 그런데 이걸 끄면은 이걸 이제 유령 선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자 선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그림자 선단을 이제 통해 가지고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기름이 많이 실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재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걸 다 찾아냈는데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할 때 야 이게 봉쇄라는 게 이게 뭐 쉽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자동차 그냥 고속도로 가면 자동차 시속 100km잖아요. 그런데 우리 항공기 같으면은 아마 그 공중에 좀 높이 떴을 때가 민항기가 900km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유조선은요 시속 24에서 28km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방 찾아내요. 뭐 끄더라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끝까지 찾아내 가지고 성선해 가지고 납포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했단 말이죠. 그런데 네. 지금 쿠바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쿠바도 미국이 거기에 이제 함정 몇 척만 있으면은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드론 있죠, 헬기 있죠, 그다음에 UAV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움직이는 걸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허락받지 않고서는 단 한 척도 쿠바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 러시아에서 가는 거 배 한 척은 받아라 뭐 이런 식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이란 다음에는 쿠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때 어찌됐든 봉쇄를 두 개가 다 지금 성공했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의 이게 역봉쇄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란한테 어떤 불편을 줄 수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네. 미국은 내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 위해서 역봉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란은 자기가 봉쇄한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게 더 정당한 그리고 국제사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뭐 이란이 이것을 얼마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제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게 저기 들어가 있는 군함에 대해서 미사일을 쏘지는 못할 겁니다. 예. 주말 사이에 노딜로 끝난 21시간 마라톤 협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우리 합의가 거의 다 됐었는데 미국이 골대를 옮겨서 결렬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뭐 우리가 이제 남북한 간의 정상회담이든 뭐 또는 미국하고 북한과의 정상회담이든 어느 나라의 정상회담이든지 간에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뭐가 잘 안 됐을 때는 나는 잘했는데 항상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이란이 이제 협상을 끝까지 이제 자기네들이 고집 부려서 말을 안 들어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이란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거의 합의가 끝났는데 골대를 이제 옮겼다. 그게 마치 합의가 끝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책임을 이제 막 미국이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골대 옮겼다는 그 표현 자체는. 그러니까 합의 거의 끝까지 다 갔다라고 하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거고요. 골대를 옮겼다는 것 자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결국은 이제 책임을 떠는 거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굉장히 빨리 그게 딱 들어오잖아요. 골대 옮긴 거, 이 미국이 잘못했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는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로 그런 말을 했다고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핵 말고는 얻을 거 얻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사실상 뭐 이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하고를 빼고 얘기한 건지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이제 발언인지는 모르겠는데. 핵 문제가 자신이 전쟁을 한 이제 주 목적이다. 드디어 이제 그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99%라는 표현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핵 문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드러낸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군사적 목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인들한테 군사적 목표, 예를 들어서 우리 해공군 다 전멸시켰습니다. 우리 뭐 발사대 다 없앴습니다. 공중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방공망 다 없어졌습니다. 백날 얘기해봤자 이거는 피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예를 들어서 지금 60% 농축된 441kg 이거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게임은. 그러면은 이것이 미국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뭐 좋은 그런 평가를 받겠지만 전 세계로부터도 왜 이 전쟁을 했는지 그 목적 자체가 비교적 대의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또 정의로운 것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미국이 천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결렬되니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좀 웃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빌런으로도 불리는데 방탄조끼를 입고 또 레바논 전장에 나타났어요. 우리는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면서 전쟁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저렇게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가적 차원이고요. 하나는 개인적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국가적 차원에서는 그 이스라엘로 봐서는 이제 적들이 있잖아요. 적들이 이제 결국은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 뭐 이라크의 그 시아파 그 민병대라든지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라든지 후티 반군이라든지 이 5개가 이제 결정적인 적이거든요. 네. 이들을 다 초토화시키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요. 특히 이제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2024년도에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협정을 체결을 했어요.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이 헤즈볼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헤즈볼라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 결국은 10월 1일 날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남부 지역으로 지상군을 투입을 했습니다. 지상군을 투입해서 그 헤즈볼라를 라티니 강 그 북쪽으로 다 쫓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중순에 미국에 의해 가지고 거기 레바논 정부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협정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 체결 내용이 바로 지금 거점이라고 볼 수 있는 헤즈볼라의 거점이라고 볼 수 있는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의 북부죠. 레바논 남부에 있는 그 지역에 헤즈볼라 대신에 이란 레바논 정규군이 그 속에 들어오게 하고 헤즈볼라는 무장 해제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2년도 채 안 됐는데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있다 보니까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4개 사단을 이제 다시 레바논으로 투입을 했거든요. 투입을 했는데 저걸 이제 완전히 썰어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주 위협이 되고 있는 이제 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이제 완전히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개인적인 문제인데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이제 부패 혐의, 수뢰 혐의 뭐 서너 건이 있는데 원래 12일 날 어제죠. 12일 날 현지 시간으로 이제 이거 법적인 문제를 이제 재개를 다시 법원에서 재판 재개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2개 문제가 있는데 이 2개 문제가 이제 14일 날이죠. 내일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인데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협상을 하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요. 저 협상의 주관은 아마 그 국무부 장관이 할 겁니다. 그러면 강요된 평화협정 비슷한 형태로 마무리는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폴란드가 중동 전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망에 필요한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 이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양국이 각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힘쓰며 세계적 평화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스크 총리는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고 세계 곳곳에서 여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새로운 평화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회담에서는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로켓까지 대한민국 기술과 자부심이 담긴 무기들이 폴란드 영토와 국민을 지켜내고 폴란드 방산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오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들은 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내일 남편 윤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신기혜 기자, 오늘 김건희 씨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죠? 네,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등 혐의 15차 공판에서는 김건희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김 씨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적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박 전 장관의 임명 과정에도 관여한 것이 없다고 답했는데요. 다만 박 전 장관에게 김정숙 여사와 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함을 지적하는 연락을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특검의 질문에는 답변을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다만 2024년 5월에 있었던 검찰 인사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희망사항을 전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가 질문 대부분의 답변을 거부하면서 증인신문은 30여 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김건희 씨는 내일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네,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선 결심 공판이 진행됐죠. 네, 특검은 최상병 순직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구형에 나선 김숙정 특검보는 수사 과정을 왜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느냐는 유족의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표현하며 피고인들이 위험을 예견하고 안전한 임무 수행을 지원해야 할 지휘관의 책임을 져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안전장비 없이 수색을 지시했다는 건 왜곡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순직한 최상병의 유가족과 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상을 입었던 장병이 양형 증인으로 나와 엄벌을 촉구했는데요.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계입니다. 새벽 시간 충북 청주에 있는 상가에서 LPG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 수십 대가 파손되고 인근 아파트 창문 등이 깨지면서 주민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앞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순간 불꽃이 번쩍이더니 강한 화염이 치솟습니다. 화염과 함께 사방으로 파편이 튀고 상가 앞에 주차된 차량이 그대로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새벽 시간 충북 청주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앞 상가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이 차가 뒤집혀져 있는데 당시 폭발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주민 15명이 다쳤고 차량 90여 대, 아파트와 주택 등 100여 세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두 자고 있던 시간에 발생한 폭발에 주민들은 전쟁이 난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잠자다가 큰 소리가 나가지고 저희도 헐레벌떡 나와가지고 뭔 상황인지 몰랐어요. 근데 아무튼 계단 내려오는 층층마다 창문이 깨져 있었고 엄청 무서웠어. 진짜 무슨 전쟁 난 줄 알고. 폭발로 인한 피해만 반경 100m에 달할 정도였는데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 깨지고 창틀이 뒤틀리기도 했습니다. 폭발은 상가 식당에서 보관 중이던 LPG 가스통 2개 가운데 1개에서 가스가 누출됐고 전기적 요인이 만나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LPG 가스는 이제 아래로 이제 이게 가라앉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서 올라오면서 이제 콘센트 주변까지 차 있으면 불빛에 그 스파크,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서 화재가 발생한 걸로. 청주시는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임시 주거시설 확보 등 대응에 나선 상황. 경찰과 소방 등 관계 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기 화성에 있는 금속 세척업체 사업주가 이주 노동자를 향해 에어건을 쏴 장기를 다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 해당 업체 에어건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고가 일어난 작업대에 있는 에어건 2대를 이비 제출 형식으로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월 20일 경기 화성에 있는 사업장에서 에어건으로 바구니에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태국 국적 40대 이주 노동자의 항문 부위를 향해 에어건을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20개월 영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모가 아이가 숨지기 직전 105시간 넘게 집안에 홀로 방치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친모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 19일까지 이유식을 먹이는 게 귀찮다는 이유로 필수 영양분을 제공하지 않고 하루 한두 번 우유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장 67시간이 넘게 아무것도 먹이지 않아 아이의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고 2월 말에는 움직임이 거의 없어질 정도였지만 A씨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은 로맨스 스캔과 봉사활동으로 코인 투자를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고령층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 규모만 89억 원에 달합니다. 배민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000만 원만 넣으면 매달 50만 원의 이자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도 주겠다.
경기 부천에 있는 한 투자업체가 사람들을 끌어모으며 내건 조건입니다. 고령층인 투자자를 상대로 매주 강의를 열며 해외 상장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죠. 그 경부고속도로가 메인 넷인데 이 경부고속도로를 갖다 쉽게 하면 이게 어떤 메인 코인이냐, 어떤 코인이든 간에 고속도로를 타야 되거든요. 매달 5%, 1년에 60%가 넘는 믿기 힘든 수익률이지만 전문 용어를 동원한 설명은 그럴싸하게 들렸고 실제로 초반 몇 달은 수익금이 입금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층 여성으로 노후자금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경우도 있습니다. 약속했던 이자와 원금 모두 받을 수 없게 된 건 지난해 6월쯤부터였습니다. 회사는 신규 투자가 없어 돈을 줄 수 없다는 설명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평생 모아놓은 돈이죠. 노후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이고 아파트 분양금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투자자들은 나중에 들어온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금을 주는 방식의 폰지 사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이 해당 업체의 해명을 듣기 위해 방문했지만 대표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저희 투자자분들이 그 투자 금액을 못 받는 일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 저희가 영업 중에 있고요. 영업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변호사님하고 얘기해보고서 그다음에 연락을 드리죠. 지금까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7명, 피해 금액은 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를 받게 되면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업체의 말에 일부 피해자는 고소를 망설이는 것으로 전해져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 올해 초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오는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로봇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초속 10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휴머노이드가 공개됐습니다. 중국 로봇업체 유니트리는 지난 11일 H1 모델이 육상 경기장에서 달리는 영상과 함께 측정 장비에 초속 10.1m가 찍힌 장면을 SNS에 올렸습니다. 육상 선수 우사인 볼트가 2009년 100m 달리기 세계 기록을 세웠을 당시 속도는 초속 10.44m 정도였습니다. 오늘 낮엔 따뜻함을 넘어 더웠습니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서쪽을 중심으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었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27.4도, 광주 29.1도, 대전과 구미 등이 28도를 웃돌면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도 많았습니다. 내일은 흐린 날씨에 햇볕이 덜해서 오늘보단 기온이 낮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5도, 대전은 23도로 예상됩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낮에도 20도를 밑돌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제주도는 새벽부터 비가 오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남해안 지역에도 5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